안녕하세요. 네, 오늘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황심소에서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영쌤입니다. 황심소 들으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2016년 11월부터 황심소에서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었는데요. 2017 조기 대선 주자 이미지 연구와 꼭대구사, 꼭두각시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고라였는데요. 오늘 보시는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 이 책은 그 두 가지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자를 만나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주권자로 또 주체성 있는 독립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황상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북콘서트인데 와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책은 다 보셨죠? 참 이거 북콘서트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도 스스로 상당히 곤혹스럽고 자괴감에 시달리는데, 오늘 오신 분 책을 한 번도 안 보신 분 또 있으신가요? 책은 보셨어요? 네, 책은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지금 안 보셨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슈가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어떤 걸 이야기할 건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요. 핵심 이야기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을 뽑는 한국인의 심리, 왜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 책 전체에 대한 하나의 결론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욕망과 심리 때문이다. 그러면 뭔 소리야? 수용번호 503번이 나쁜 대통령이 된 거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단 말이야? 네, 대한민국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람의 욕망 때문이에요. 어떤 욕망이냐? 저 사람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사람 집이 청와대였기 때문에 저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면 적어도 그 아버지만큼은 하지 않겠냐. 그 아버지가 경제를 부흥시켰을 거니까, 또 우리를 잘 살게 했으니까 더 잘 살게 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심리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 또는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하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아요. 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거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해야지 누구 탓으로 돌리거나 누구 잘못이라고 내가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한편으로는 허탈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열받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돼요. 차라리 누구 때리 죽일 놈이야, 그놈만 확실히 작사를 내기만 하면 내 문제가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또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없애버린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또 제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비법이 무엇이냐 묻는다 하면, 자기가 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또는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렇지만은 막연히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구원의 천사가 올 거야, 영웅이 나타날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은 그 시간이 오기도 전에 또는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린다는 너무나 끔찍한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는 책의 결론에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결론이 뭡니까 하면 어떤 놈을 뽑아도 다 똑같은 놈이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 좋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대통령이라 될 거라고 믿고 뽑으면 나쁜 대통령이 된다.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긴 한데 나쁜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뽑으면 우리는 최소한 그 믿음보다는 조금 나은 대통령, 어쩌면 좋은 대통령을 가질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뽑히느냐라고 할 때 특정한 인물을 언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욕망이 강한 쪽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가,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누구를 뽑는 거와 관계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면 욕망이 강한 쪽이 이긴다라고 할 때 지금 지난 일주 사이에 안철수 씨를 지지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진짜 욕망이 강한 분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면 과거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홀대하고 이 공격을 했든지 상관없다. 언제든지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편이라고 믿고 지지해 줄 수 있다. 이런 그 마음으로 이 대통령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저분들은 이 나라 뭐 정권이 아무리 바뀌고 또는 일본 식민지가 되든 미국 식민지가 되든 자유 대한민국이 되든 천세만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정신은 바로 저런 데서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는 건데, 사실 MB든 박근혜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뭐 이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안 배웠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는 욕망이고 각 캠프마다 각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각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조금 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 욕망이 그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좋은 대통령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쁜 대통령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진짜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가장 우아하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데 그 욕망이라는 게 밥 먹는 식욕이나 뭐 성욕이나 뭐 이런 욕구만으로 욕망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거나 다른 사람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이 세상에 내가 이름을 남기고 싶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욕망이 표현이 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저를 잘 살게 하는 사람요, 이 나라 경제를 살리게 하는 사람요, 또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은 좀 더 많은 돈을 벌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그 욕망에 쏠려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 요즘에 어떤 분은 내 자식이 그래도 이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이 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망을 만약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낙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를 기대하는 심리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독재자가 되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게 제가 한국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때 파악을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통령 이꼴 나라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 대통령의 취임은 역성혁명처럼 취급되고 임기가 끝난 대통령은 폐위된 왕이에요. 그래서 수용번호 503번은 지금 어디죠? 어항교도소인가요? 어항구치소에 거기에 지금 폐위가 됐다고 해서 지금 조사 나올 때마다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이 태극기 흔들면서 마치 폐위된 왕을 기리는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게 미친 알바 동원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진짜 정신 멀쩡한 대한민국의 멋진 분들이 가지는 생각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 지도자를 보는 우리의 심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하면 저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선거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와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라고 주장하는 선거운동가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예. 혹시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상식과 양식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재인 씨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문재인 씨의 이미지가 뭔가를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문재인 씨를 이야기를 해요. 과거 사회활동이나 정치 경력에서 공인으로서 처신이나 생활이 깨끗하고 분명하다.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다. 민주화 또는 시민운동 등을 통해 개인적 부귀영화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경제성장보다는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 등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갖는다. 경제성장이나 외형적 변화보다 공동체나 삶의 질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 때로는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웃 아저씨나 친구와 같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예,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을 왜 하냐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 저분이야말로 진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좀 더 사람 사는 세상, 인간다운 삶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굳이 문재인 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한마디로 이 사람을,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세주. 항상 우리 곁에서 편안하게 우리를 돌봐줄 것 같고 지금보다는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구세주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또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그런 분도 우리는 구세주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은 사실은 마치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를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런 반응이 나오는 순간 이분 대통령 다 됐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인격의 구세주는 세 가지 다른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미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 이미지는 뭐냐면 훌륭한 인물이다. 이분은 인품이 훌륭하고 모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분야. 스스로 제가 그동안 금정을 얼마나 당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흠이 없어요. 저건 예수가 내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훌륭한 인물로 보는 사람이, 문재인은 이렇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심적인 보통 사람, 양심적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의 행보 속에 캡틴 코리아다. 왜냐하면 본인은 능력이 그렇게 대단히 뛰어나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자기 주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잘 활용해가지고 미션을 완성하는 그런 캡틴 코리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재인 씨를 양심적인 보통 사람으로 보고,
지금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편한 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러면서도 인품이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 이 나라를 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재를 두루 다 등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분도 문재인 씨를 또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문재인 씨를 야당 개파 보스, 소위 말해서 문바의 우두머리라고 보는 것이 야당 개파 보스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개파 청산해야 된다, 그 개파의 앞잡이, 그 개파의 원흉, 선두, 문,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나름의 정치 세력과 돌출적인 독자 이미지를 만든 정치인이라고 문재인 씨를 보는데, 그 반대의 대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안철수 씨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 현재의 지금 대선, 지금 선거 판세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뻔한 법이나 규범, 제도가 무조건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리더인데, 재밌게도 이 안철수 씨가 무슨 공약 제시하고, 교육에 대한 공약도 제시하고, 무슨 공약 제시하면서 마치 그걸 당신이 더 잘할 수 있고, 이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때, 문재인 씨를 야당 개파 보스로 보고 본인은 글로벌 행동가라고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인데, 그거는 단순히 제가 지금 이 책을 마지막 수정을 했으면 반기문과 이재명을 제외하고 안철수라고 집어넣고, 안철수 대신에 강철수나 저는 100배, 1000배, 만배 강해졌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분이라고 표시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 영원히 연세대학교에 복직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공개하는 아주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으면 저희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 복잡한지 아시겠죠. 문재인 씨를 그런데 저는 야당 개파 보수로 결코 보지 않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씨는 결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문재인 씨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때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씨의 대항마는 이 글로벌 행동가를 자처하고 주장하는 강철수가 아니라 비양심적인 대단한 사람, 최순실, 김진태, 홍준표에 반대되는 특유의 공격력과 추진력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비해서 문재인 씨는 존재해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본인이 훌륭한 인물로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문재인 씨가 본인이 대중들에게 가진 이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치판의 그 정치 논리에 말려가 가지고 지금 본인이 이 연설 메시지, 행동이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본인이 할 말씀을 하시는데, 때때로 자기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안철수가 강철수라고 뜨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여기에 국한시켜 가지고 지금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대중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이럴 것이고, 또 나의 지금 현재 적이라고 등장하는 저 상대방에 맞춰 가지고 내가 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참 안타깝구나. 그것이 정치인들이 이 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자, 기본적인 행동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문재인 씨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바들이 공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문재인 씨는 그분이 잘나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시대적 소명이 있어요. 이 혼란스럽고 이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에 인간다운 품성을 가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사는 사회가 어떻고 인간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은 그 소명을 문재인 씨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바로 박근혜하고 최순실하고 김진태, 홍준표 이런 인간들 때문이에요. 강철수 때문은 아니에요. 강철수가 존재하는 거는
문재인 씨를 더욱더 개파 보스로 세팅을 하는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건데 지금 아주 분명하게 그 프레임에 아주 잘 말려 들어갔어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예요. 이번 주 지나면 그 프레임 안에서 더 이상 나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3주 동안 이루어지는 선거 기간은 거의 뽕 맞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뽕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그 뽕에 참가하겠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사고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확신범들의 행동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문재인 씨의 적이 돼야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왜 문재인 씨가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이유는 문재인 씨가 잘났어 훌륭해서 능력 있어가 아니라 이런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었고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거냐?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국민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실리보다는 체면을 중요시하며 과시욕이 있다. 권력을 얻거나 정권 유지 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상호 합의나 법을 무시하는 등 어떤 행동이든 가리지 않을 것 같아. 이벤트성 행사와 쇼맨십에 치중한다예요. 딱 박근혜예요. 최순실은 아니에요. 황교안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병우는 아니에요? 김기춘은 아닌가요?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요, 재밌게도 문재인 씨가 가진 시대적 소명과 문재인 씨가 물리쳐야 되는 이 적은 어떤 순간부터 사람들이 내리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문재인 씨가 아니도 다른 사람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뚜렷이 부각되기 시작한 건요. 언제부터냐 하면 박근혜 씨가 검찰에 출두하고 의왕구치소에 갇히는 순간 이 적들은 무찔러졌고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주입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구치소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 사람이 곧 기소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있을 거다. 거기에 최순실도 재판받고 김기춘도 교도소에 있고 또 오늘 내일 우병우 씨까지 구속이 되면 이제는 적들은 무찔러졌고 적폐는 청산됐다 라는 심리 상태로 급속하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 징글징글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권력의 멍멍이 노릇을 잘한 검찰이 주도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이 나라에서 이 기본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가진 놀라운 술책은 이렇게 작동하고 거기에 잘 쏘가 넘어가는 국민들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이 적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새 시대의 새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를 더 배불리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성공하고 멋진 번듯한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래도 문재인 씨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문재인 씨보다 좀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관찰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조중동이던 뭐 TV조선과 채널A에서 강철수 씨를 그렇게 띄우면서 강철수 씨가 새로운 대세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그 심리 상태는 바로 이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적이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은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데 그거를 충분히 심어주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믿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하다 야 저 사람 이 그동안 샤이 문바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대통령을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미 13년, 14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처음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이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를 하면서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이상적인 대통령과 현실적인 대통령인데, 이 연구를 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어요. 현실의 대통령을 대체 어떻게 보고 있고,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 거야? 자, 그래서 찾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대통령은 추진력이 있고 신뢰감을 주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면서 공정한 태도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와, 훌륭하다. 그런데 그 책임감, 추진력, 신뢰감, 공정한 태도, 분명한 가치관, 그건 뭐냐? 그랬더니 더 구체적으로, 심리학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뚜렷이 표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믿음직하고 신뢰감을 준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안다.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책임진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다. 국정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 중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었더니 저한테 묻는 분들이 현실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상적인 사람이지 뭐. 그러더니 그래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정생활 세종대왕요? 그러네요. 이순신 장군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거로 생각되는 완벽한 인물이고 카리스마를 가지면서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인물이고 우리가 형식적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 이미지인데, 그런데 내하고 친해지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연상되는 인물을 세종대왕, 이순신, 장보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고 돌아가신 분, 우리가 위인 전기에서 보는 위인 이야기할 때 나오는 특성들인데, 그때 돌아가신 분 중에서 또 언급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그분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살아있으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추진력, 신뢰감, 분명한 가치관, 공정한 태도, 전문성, 책임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행동이 보이는 사람,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럴 때 그 당시에 북한의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김정일, 시리아의 가다피가 살아있었어요. 가다피 이러고 있었어요. 그 말은 독재자, 살아있는 독재자의 경우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박정희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죽어서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독재자여서 저런 특성이 있다고 믿는지 헷갈리는 심리 상태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사람들이 현실의 대통령으로 모시면서 그 반대의 이상적인 대통령을 박정희라고 연상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마음속으로 믿고 있을 때, 이거는 때려 죽이지도 못하는 믿음이 되고 마치 미신과 같은 신화로 대한민국 사람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때 확인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실의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과장과 허풍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방식이다. 정치를 쇼와 같이 국민들이 즐기는 행위로 바꾸려 한다. 타이밍이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대세에 따른다. 말하는 도중에 비속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표시한다. 대통령 당선 전과 후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주위 보좌관의 조언에 잘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현대사에서 그 10명 정도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1위가 되시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죽어도 받아들이기 싫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자빠르게 나라가 된다라고 믿는 그분들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문재인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적이지 않은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의 관계는 현재 대통령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상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과거 현재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평가할 때 심리적 기준이 되는 현재의 대통령은 특히 부정적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분명한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대통령 누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는 재밌게도 현재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기대를 해요. 그래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벌어졌다면 아마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박근혜 씨가 구치소에 감옥에 딱 갇히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심리적 판세가 확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박근혜 씨의 반대되는 이미지로서의 문재인 씨가 가진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그것이 이 나름대로 어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게 너무나 뚜렷이 등장해야 되는 그거 되는데, 그거를 더욱더 뚜렷하게 만드는 역할을 언론에서 아주 열심히 한 달 동안 하는데, 과연 그 한 달 사이에 그게 바뀔 수 있을까? 대세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촛불 민심을 농락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지켜볼 수 있는 그 한 달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또 다른 장면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것을 즐겁게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서 누군가가 역사책을 쓸 때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위기는 박근혜 씨가 감옥을 감으로써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할 때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그분은 발휘하게 되겠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정치에서 장밋빛 희망을 원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힘들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 한 대 얻어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한 대 얻어맞기 딱 좋은 거는 니들이 어떤 사람을 뽑아놓든 간에 어쩌면 더 악수를 두는 것일지도 몰라. 좋은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 돼. 그 책은 안 팔려요. 어떤 책이 팔렸냐? 안철수의 생각 뭐 이런 책이 팔려요. 예, 국민소득 10만 불의 사회를 5년 내에 만들겠습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결국에는 나쁜 대통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2002년의 대선, 대통령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이럴 것 같다는 사람을 뽑는 국민이 있다면 그 국민은 결코 좋은 대통령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왜 대한민국 이 똑똑하고 이 잘났고 이 훌륭한 국민들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노예의 심리로 빠지게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읽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그래서 희망의 동반자, 개혁 세력, 기대와 희망, 저가 할 수 있습니다. 저가 성공했거든요. 저가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 간보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마세요. 찍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의 포로가 되면 그 사람을 이상적인 정치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게이트, 무슨 비리, 무슨 오직 하다가 순실이까지 나오겠어요. 참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순실이가 40년 직이라니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짜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바라느냐, 이걸 분명히 알면요, 누구를 뽑을 거는 아주 분명해져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그걸 이제 저는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그래. 누군가가 백마 타고 오는 영웅처럼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한 당신은 계속 다단계 사기에 당할 것이고 또 정치 사기에 농락당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분명히 안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걸 이룰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거고, 그러면 당신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100% 이루지는 못한다라도 최소한 보통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심정 공감해 줄 것 같고 내 말 좀 들어줄 것 같아. 그것만이라도 해도 덜 억울해요. 네, 질문 뭐요? 마이크 혹시 있으시면 저분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제 Q&A로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예, 걱정 마세요. 예. 조금만 나오시고 이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점점 이제 뭐냐면은 대선이 이제 2강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재인을 뽑았을 때 여러분한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인생에서 선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공존하거든요. 그러면은 안철수를 뽑았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하나의 선택이 있잖아요. 최적은 아닙니다. 근데 차선이고 차차선이고 그거는 정치가 왜냐면은 우리나라 왜냐면은 시민의식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잘하신 같이 그게 결코 뭐냐면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뭐냐면은 그걸 선택했을 때 나쁜 게 또 올 겁니다.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질문을 가장한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되게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프레임을 설정해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고 너 알아서 잘해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이 질문 자체가 뭘 질문하는지 제가 알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괴감을 또 느낍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저 나름대로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의 심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분은 현재 대선 구도가 양강 체제로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양강 체제가 되면 여러분들의 심리에서 이 대선이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하고 마치 뭔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뭔가를 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양강 체제가 아니고 다수 구도가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프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진다. 왜 쟤네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라는 그 심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간단하게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여야, 흑백 이런 식의 형태로 문제를 규정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지금 대선에서 양강체제로 간다고 셋업을 하고 또 그것이 마치 정답이고 대세인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강체제를 만드는 가장 쉬운 패러다임이 진보와 보수의 논리 또는 좌파와 반좌파의 논리를 언급을 하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가를 저 책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좌파보다는 이 보수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사이비 좌파를 주장하면서 보수 우파로 행동하는 이 정치권의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와 행동이 바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국민들은 좌든 우든 좌회전할 때는 좌측 깜빡이 크고 우회전할 때는 우측 깜빡이 크지, 그 외에는 좌파 우파 따지는가 진보 보수 따지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북한의 이 정치체제나 이 김정은이 하는 거는 아주
보수 우파의 행동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어쩌면 수구 꼴통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을 좌파 진보를 마치 배후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할까, 이런 의문까지 드는 게 그게 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 질문하신 분의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저 나름대로 해석한 거를 답변을 한 거라고요.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지금 질문을 제가 2개를 받았거든요.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이, 진작 할 걸 제가 힘들게 강의를 했네요. 자, 이분 질문이 모셨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관찰, 대선 후보 중 가장 이상적인 심리 상태의 후보는 누구인지, 그러니까 곧 죽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지금 저한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곧 죽을 분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심리 상태의 후보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이고 정상적이고 괜찮은 또는 우리가 합리적인 심리 상태의 인간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이상적인 심리 상태의 후보는 누구냐? 그럼 그거는 뭐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알겠죠. 나온 분이 다 비이상적인 심리 상태의 후보다라는 거는 알려드릴 수 있고, 그럼 그분들은 언제 정상으로 돌아가냐라고 하면 대통령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거는 마치 마약에 중독됐다가 거기에서 깨어나는 듯한 그 고통을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분에 대해서 상당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을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전에 파파에서 안 XX 대통령 후보 심리 분석 결과 만약 집권하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매우 비슷하게 행동할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고도 왜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그를 또 선택하게 하는 걸까요? 미스리합니다. 박사님의 분석 궁금해요. 이분은 저 강의 듣기 전에 이 질문을 썼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여론조사에서 왜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문재인 씨를 야당 개파 보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문바고 그거는 노무현의 아류, 노빠의 대변자 또는 노빠의 우두머리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 내가 두 눈을 감고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전혀 이상한 심리가 아니라는, 우리가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예, 또 다른 질문하실 분. 네, 나왔어.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교수님께서 띄워주셨던 PPT 중에서 3개가 사이클 도는 PPT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PPT가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교수님께서 하신 거는 그 어떤 후보의 개인에 대한 심리 분석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에 대한 심리 분석이셨잖아요. 훌륭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심리라는 거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인데 그거를 한 사람처럼 취급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만 일축하는 거는 좀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아닌가 싶은데. 놀라운 질문이에요. 어설프게 알면 꼭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심리라는 것은 한 개인의 심리인데 한 사람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개인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집단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있으면 사회라고 그러고 엄청 떼거지로 많은 사람이 있으면 국가라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의 심리를 개인 심리라고 그러면 집단이 있으면 집단 심리가 되고 사회가 있으면 사회 심리가 되고 국가가 있으면 국가 심리가 되는 거죠. 오, 아니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사람처럼 취급하냐, 이럴 때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봤어요? 사회는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국가는 마치 생명체처럼 하나의 한 사람처럼 캐릭터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럴 때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대에 지체하신 분, 시대에서 더 이상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시고 대개는 그런 경우에 곧 돌아가실 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네. 지금 질문한 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저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이클에 따르는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그 질문의 더 핵심이 되겠죠. 그죠? 저한테 이런 사이클을 따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중에서 또는 유권자 중에서 이 사이클을 따르는 사람이 한 60% 정도 돼요. 60%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확인했는 게 절대적인 한쪽의 지지자, 소위 말해서 뭐 콘크리트 지지층 20%, 그게 좌파라고 이야기하든 우파라고 이야기하든 각각 20%씩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60%가 어떤 식으로 그때그때 따르냐가 대세가 이제 항상 결정이 돼요. 그럴 때 재밌는 게 이번에 민주당의 이 그 후보 지지 결과를 보세요. 60대 20, 20이에요. 60대 20, 20이에요. 저는 그게 정확하게 뭐 좌파 우파를 따르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전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할 때 항상 이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한 60%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할아버지 같이 뭐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성조기까지 흔드는 분들이라면 이 60%에 속하지 않는 20%에 속하는 분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씨 그 탄핵 이야기 나올 때 여론조사에서 5%가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소위 말해서 IMF 터졌을 때 YS에 대한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을 때 그것도 사실은 진짜 일어나기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이 대통령 이미지 연구를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향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는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한민국 사람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놀고 먹으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지내도 기본적으로 지지율은 30%를 가져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언론에서는 박근혜 씨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로 이야기할 때, 야, 이렇게 속임수를 잘 쓰는구나.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때 제가 지지율 변화를 보면서 이분이 사람 열받게 만드는 소리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30% 지지율은 유지합니다. 내가 손에 장을 쥐고 장담을 할게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조용히 있으면 30% 지지율 항상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국민들 염장 지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연정, 봉숭아 연정도 아니고 연정을 이야기하거나 뭐 뜬금없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또 뭐 해 순방길에 우리 이 장병들이 주둔한 기지에 딱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지지율이 확 올라가거나 하는 이런 변동은 있지만, 기본 지지율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지지율은 미니멈 30%는 거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MB도 30% 이하는 안 떨어졌어요. 30%는 갑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게 뭐 요렇게 변동하는 건 60% 정도예요. 밑바닥은 아닐 수 있다. 저 거기에 동의해요. 저 그 데이터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문재인 씨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서 본인이 지금
왜 대통령에 나왔고 본인이 대통령에 나오게 된 시대적 소명이 누구고 본인이 싸워야 하는 상대가 누구라는 것을 초점을 강철수가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다시 두고 그 세력은 죽지 않았고 강철수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강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새롭게 대등장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얼마나 뚜렷이 알리고 그것을 공감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씨가 아마 쉽게 대통령이 될 거냐 못 될 거냐가 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긴 힘드니까 모든 99.9%의 가능성에서도 0.01%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생각이 하나로 안 모였어요.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저는 촛불 집회를 나가면서 항상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여기 모였고 모인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어느 하나로 모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꼭대우사 활동을 했던 이유도 여기 놓은 사람들이 진짜 어떤 구체적인 또는 분명한 생각에 공감을 하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 박근혜 사퇴하라 하야하라 또는 탄핵하자라고 하는 그까지는 탄핵과 하야와 사퇴는 하나의 생각으로 모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국회에서 탄핵 결의가 된 이후부터는 그 생각이 바로 흩어지면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로 나누어지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는 사실 지난 몇 개월을 상당히 절망스러운 기분으로 보냈어요. 네? 뭔 말이에요? 네. 아, 개돼지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책을 읽어보시면 이미 있어요. 첫째는 뭐 언론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똑똑한 국민들이 스스로 희생자 모드로 본인을 표현하는 건 전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언론이 국민을 계몽시키고 국민을 이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심리 상태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지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심리 상태나 삶의 모드는 마치 식민지 노예 상태에 사는 사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노예와 주인의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가, 심지어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기 전에 현재 자기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의 심리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돼지라고 표현하기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노예의 심리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는요, 엄청 멋있는 집에 살아요.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음식도 먹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집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차려진 음식 아니에요. 주인이 사는 집에 자기는 노예로 살기 때문에 멋진 집에 살아요. 그리고 때때로는 주인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주인 행세조차도 해요. 그렇지만 주인이 나타나면 깨갱해요. 그리고 주인한테 얻어맞아도 딴소리 못하고요. 주인한테 억울한 소리를 당해도 딴소리 못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에 갑질 당한다, 뭐 어리다, 뭐 내가 어리예요, 불쌍한 얼지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언론이나 정치 정당이나 이래저래 국민들을 농락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돼지라서 반복된 실수를 하거나 또는 정치인들에서 우리가 농락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우리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노예의 심리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낸 세금만큼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니까. 이 생각이죠. 뭐 또 질문하실 거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겠네요? 아니죠.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
이 먹고 사는 돈을 주는 주인이야라는 주인된 마음으로 바뀌기만 하면 이 상황은 반복되지 않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 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를 아는 거는, 노예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인님이 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주인님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런데 주인은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다음 달에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 편이 누구고 내 적이 누구고 또 내 편이라고 하는 인간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그 고민도 해야 돼요. 그것이 주인의 심리예요. 미션입니다. 이건 주인이 아니라요, 노예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건돼야 되는 이 사회에서 정치 권력에 의한 노예는 미션입니다. 여러분 미션입니까? 하면서 믿게 만들고 노예된 마음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새 그냥 돈이 많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고 잘 살 거라고 믿게 만들고, 또 돈의 노예가 되고 또 누구의 노예가 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기관을 관철시켜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모두 가질 수 있을까요? 모두 가지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좋겠지만은 뭐 웬만큼 한 사람들이 가질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걸 충분히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모두 한다 운운할 때 저는 또 다른 획일성과 또 다른 독재적인 그런 생태가 떠오르기 때문에 모두라는 말에서 웬만하면 각자 알아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까? 사실은 저는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희망을 체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고요,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고요,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얄 패밀리 이론이라는 걸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하고요,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고요, 국민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들은 아니야, 당신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라고 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이 깨어있고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체해야 될 거냐, 누가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이 사람을 또 선택할 거냐, 이 부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헷갈리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뭐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고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경제 성장보다는 양극화면 빈부격차 해소 등 분배와 복지 등 이슈에 더 관심을 갖고 경제 성장이나 외향적 변화보다 공동체의 삶의 질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때때로 답답할 만큼 신중한 자세로 대응하고 사회와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주로 우리는 누구를 연상을 합니까?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을 연상을 합니까? 어떤 직업에 있어요 이런 분들? 예, 목사님, 신부님, 스님을 연상하고 사회 봉사활동 한다고 하는 사람을 연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체험으로. 이미 목사님들은 사기꾼이 더 많고 이 하나님을 빙자해가 돈벌이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마치 종교개혁에 나선 루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아마 그런 종교개혁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스님은 안 그래요? 신부님이 그렇다고까지는 내가 주장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을 존경하듯이 지금 추기경님을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뭐 사회복지단체 또는 복지봉사활동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건 돈 빼돌리거나 아니면 정부 돈 뒤로 받아먹고 눈먼 돈 챙겨 먹기 위해서 저 활동을 한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품성을 가지거나 이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질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할 거니까 차라리 똑같은 도둑놈을 뽑자라는 마음으로 정치인을 선택을 하고 대통령을 뽑는 거지 뭐 그 사람한테 특별히 기대하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국민들의 심리가 놀랍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덜 빼먹을까, 덜 챙겨 먹을까. 아이고 MB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으니까 그래도 충분히 돈이 많으니까 덜 빼먹겠지. 예, 빼먹는 게 익숙한 사람은요 더 잘 빼먹어요. 예, 그 사람은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청와대가 지집이니까 얼마나 대통령 잘하겠어. 예, 그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대통령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해라, 계엄을 선포해라. 이게 과거에 사셨던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진짜 저는 분연히 나서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하는 짓은 진짜 북한의 김정은 찬양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 봤어요?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고 지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돈만 생기면 엑스파일이 아니라 무슨 짓도 나라도 팔아먹는 짓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 나라를 뭐 누구 손에 팔아먹던 그게 미국 사람 손에 팔아먹든 일본 사람 팔아먹든 우리 안에 있는 누구한테 팔아먹든 그건 팔아먹는 건 똑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감정적이고 과격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더 이상 당하지 말자. 그리고 그게 촛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물러나라,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물러나면 쳐들어간다. 그런데 못 쳐들어가서 할 수 없다. 빨리 물러나라.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쯤 하면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나요? 네, 별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걱정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